제 첫 번째 집이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11일 또 좀 시간을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아, 보고 얘기해요. 집도 안 보고 무조건 와달라고 하지 말고. 아니, 결국에 거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외부 전체 막 누수 수리한다고 하고 막 왔던 집이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님이 직접 봤어요? 눈으로?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제가 어차피 보거든요. 이사는 화요일날 가고 시간이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수요일이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결국에 혼자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고 같이 보는 거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할 때마다 아, 이 사람 좀 맨날 와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이해는 당연히 되는데 그게 과연 좋은 행동일까? 선생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선생님 시간이 제한적이다 네. 보니까 파일을 한번 보고 그걸 보고 나서 아 내가 혼자 좀 어렵겠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순서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예 시간을 못 빼시죠. 뭐 정 안 되면 일요일은 제가 수업 한 번 하니까 그때 오후에 맞추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제 마음 상태가 평일이 좋긴 하죠. 그죠.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인천 미추홀구 수이동입니다. 선생님 오늘 집 본 거랑 수리 어디에 할지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한번 해보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선생님 자신한테도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단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과 시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선생님도 바쁘게 누구보다 바쁘게 달려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중간 포인트들을 수업 시간에도 좀 들었을 때 선생님도 아,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사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경매물건 보러 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살지 생각도 해요. 지금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인상도 들긴 하는데 그 얘기도 이따가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의 숭이동 지상층 빌라고 엘리베이터 있는 2층 네, 2층. 밑에 필로티 주차장도 있고 네. 올라오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반장님도 계시고 엘리베이터도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집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68년생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약국하고 있고요. 약사 선생님 네. 우연찮게 저희 동네에서 네, 하고 있어요. 약국을 운영하시고 네. 운영하신 지가 한 7, 8년 됐어요. 꽤 되셨구나. 네.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만난 게 3월 10일 날 첫 수업했죠.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낙찰받은 게 두 채. 아직. 둘 다 인천인 거죠? 네, 둘 다 미추홀구. 미추홀구랑 나랑 인연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누구보다 부동산 운이 뒤지지 않는 사람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이미지랑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또 이런 빌라를 왜 투자하는지도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우선 집은 한번 보니까 여기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2012년식. 2012년.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이 계셨어요? 세입자인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2,200만 배당받아가고 2,800원 못 받아가시는 분. 일부 배당받고 네. 일부는 손해보는 세입자였는데 그럼 거주는 한 얼마나 하셨대요?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산 것 치고는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도배는 싹 하고 들어와서 튼튼한 집이라고 느꼈던 게 뭐 보통은 저 천장 모서리 쪽이나 샤시 주변 쪽으로는 한 10년 넘는 집이면 물자국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래돼서 때만 탄 거지 네. 물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되게 깨끗해서 놀랐어요. 우리 현관 들어올 때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이 집 굉장히 날림무 공사한 집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있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명도 끝나고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도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천장은 빼고 해요. 한 10만 원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미추홀구 숭이동에서 최고가 월세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 아니니까 네. 천장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조명들 같은 경우는 형광등만 채워 넣으면 되니까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사다가 넣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이 틈틈이 왔을 때 형광등만 껴 다르면 되니까. 저런 거는 제가 하긴 하거든요. 여기 올 일이 있잖아요. 저도 저건 끼울 것 같아요. 키가 저도- 안 자라서 그럴까? 사다리 저거는 3,000원이면 하나씩 살 거니까 사회소에서 저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등 죽어 있는 거는 등기구가 죽은 거 같지는 않고 형광등만 새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거는 뭐예요? 저거 끝에는 액세서리로 붙여놓은 건가요? 안에 매립으로 불이 들어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뒤에 길쭉한 것도 형광등이에요? 네, 그래도 되게 신경을 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등기구가. 근데 저거는 매립이네요. 그러네요. 돈을 들인 집이라는 증거가 저는 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것도 똑같이 열면 형광등만 바꾸면 될 거예요. 예.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저 싱크대 우리 봤더니 괜찮긴 한데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바꾸는 걸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철거하면 바닥이 비어 있을까봐 그렇죠. 바닥이 비어 있다고 하면 아일랜드 식탁을 새로 짜서 넣는 것보다 밑에 강화마루로 돼 있으니까 이것만 비슷한 거 찾아다가 붙이는 이 것도. 컬러는 유별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요, 수 맞아요. 있죠? 네. 또 싱크대를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깝긴 하네, 선생님. 그냥 닦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싱크대 그냥 바꾸지 말고 이거 싱크대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먼지가 좀 나긴 하는데 한번 입주 청소하면은 또 안에 깨끗하게 닦아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좀 가볼까요, 선생님? 저라면 안 바꿀 것 같긴 하거든요. 수전 같은 거나 아니면 쿡탑이나 저런 거 얼마 안 하니까 쿡탑은 한 20만 원 이하면 할 거고 수전은 네, 화장실을 바꿔야 바꿀 때 바꾸면 입주 청소 하시는 분들 또 약품으로 지워주는 거니까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보고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때 돈을 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수리할 때 싱크대를 바꾸는 게 당연히 좋긴 한데 괜히 저 바닥도 품이 더 들어갈 것 같고 최근에 알게 된 분이 싱크대 보수해주는 분이 좀 저렴하게 해주는 분을 찾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라리 보안으로 갈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70으로 한번 해봐요. 안 되면 내리고. 안 되면 내리면 되지. 네. 수익률에서는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네. 좀 들어서 나중에 경첩 같은 거 녹슬어 있는 거는 네. 그분한테 맡겨서 하면 저렴하게 해줄 거예요. 언뜻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저기다 또 200만 원 쓰는 게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이 시간을 두고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쟤는 보류하고 네. 청소만 해봐요. 네, 그럴게. 그리고 화장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상태이긴 한데 여기는 곰팡이도 많이 끼었고 세입자분이 살다가 물도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거는 세면대랑 네, 변기는 변기 바꾸고. 거울도 깨져 있으니까 거울장 그것도 바꾸고. 그걸로 넣는 걸로 하면은 저거는 20, 20, 60 넉넉히 70 정도면 할 것 같은데 화장실 70이면 돼요? 저거 바꾸는 거니까 그 정도면 되죠 넉넉히. 그리고 네. 샤워기 한 샤워기 10만 원 더 쓰고. 잡고 80 부엌 수전 10만 원 잡고 네. 90 여기 도배는 어느 정도 들어요? 도배는 70 이하로 될 거예요. 그러면 160에 우리 현관 보니까 아니, 저거는 바닥 바꿔요. 타일이 떠 있어요. 그리고 좀 깨져 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네. 될 것 같으니까 넉넉히 한 20만 원 잡을까요? 그럼 180에 부대 비용 좀 들어갈 거 생각해서 200 그리고 하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화장실은 아니긴 아니에요. 하는데 네. 그렇죠. 변기통이 너무 네. 새꺼마니까 변기통까지 그럼 20만 원이면 항상 편차가 들어가니까 한 50만 원 정도 네. 더 잡으면 250 그리고 입주 청소 부대 비용 다 하면 300 딱 맞네. 그럼 됐네요. 됐어요. 그럼 딱 맞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럼 바로 오늘 끝나고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안 와도 돼요. 아, 예. 그냥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럼 몹시 아마 감사하죠, 그럼. 입주 청소까지 다 해서 300만 원 아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사장님도 하면서 의견 좀 줄 거예요. 네. 아, 요거 없는데 이거 달아요 말아요. 아 저런 시트지 좀 떨어진 것도 최대한 본드로 보완해 달라 그러고 혹시 바꿔야 되면 그거까지 하면 300 아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님. 좋은데요? 시기가 너무 좋아서 임대는 진짜 금방 나갈 거예요. 수리하고 추석 지나고 올리는 게 낫죠? 아니요,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마음 급하신 분들은 지금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사진에는 이런 누런 거 안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하고 나는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 걸려요? 수리하는 거 하루면 되죠. 뭐. 하루에 끝나요? 하루면 되죠. 저 변기 바꾸고 저기 정말요? 길게 잡아 이틀이죠. 예약만 빨리 해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다 하죠. 뭐 오래 걸릴 소리가 없어요. 난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싱크대를 새로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더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일정 스케줄-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도 한 10년 이상 된 보일러긴 한데 작동이 되면 우선 그냥 네. 두고 작동이 안 된다 하면은 AS 기사를 부르지 말고 아싸리 새 걸로 네. 바꾸는 걸로. 제가 저 보일러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저는 아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 살다가 또 겨울 되면 분명히 고장 난다고 연락 올 거거든요. 싼 거 찾다가 중고 보일러를 한때 되게 많이 바꿨었어요. 중고 네. 보일러로 하면 싼 데서 하면 20, 30이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2, 3년 뒤면 서비스 받고 하면은 결국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 걸로 요새는 네.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하고 확인은 못 했는데 저 띵동은 작동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볼까요? 네. 소리 잘 나네요. 얼굴이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화면이 안 나와? 근데 저거는 AS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저거 나오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예 없었으면 몰라도.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 세입자가 살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고쳐도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차라리 있을 때 와서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는 수리할 게 많지 않긴 한데 네. 지금 괜히 마음이 할 게 많다고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미뤄둬요. 그럴게요. 차라리.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서 쓰러 올 때 그때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또 요 동네에 숙소로 쓰고 이러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냥 띵동 소리만 나면 별로 의미 없는 네. 화면이긴 하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지 저거를 또 완벽히 수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세뇌가 많이 됐어요. 그래도 제 영상을 좀 네. 많이 보셨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댓글을 못 달 뿐이지. 띵동 소리가 안 나면은 분명히 와. 얘기할 건데 저는 소리는 나니까 저도 뭐 비디오폰이 집에 달려있긴 한데 저거 뭐 사용을 맞아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미뤄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딱 수리는 한 300만 원 이하로 네. 하면 선생님 범위 안에서 계산한 대로 잘 맞아 떨어질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네요. 좋아요. 그러면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 지상층 빌라 연식이 2012년식 12년식 방 3개 화장실이 2개. 2개 준신축 빌라 네.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8,000에 받았습니다. 8천만 원 네. 낙찰 받은 거고 그래 잘 받으셨네요. 네. 8,000이면. 감정가가 1억 4,600인가? 오 2등이랑 한 몇십만 원 차이 났어요. 그렇게 낙찰을 받으려면 네. 선생님 지금처럼 입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업하고 교육생분들 이렇게 낙찰 받고 이렇게 네. 만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몇십만 원 차이, 몇백만 원 차이 이렇게 2등하고 차이 안 나게 낙찰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긴 하는데 네. 반대로 1, 2천만 원 차이로 낙찰 받는 분들도 만나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마음이 급한 편이었다고 단정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영상 찍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낙찰 이거 2개 받고 폐차를 한 20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폐차를 하는 동안 주변에서 야, 그 뭐 맨날 폐차하면 이거 낙찰 되겠냐 그런 적들을 또 만나게 된다고 생각도 드는데 네. 그분들이 내가 낙찰 받은 거 돈 내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생님 기준대로 소신껏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집 낙찰 받은 것처럼 3, 40만 원 차이 나게 낙찰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투자금은 넉넉하게 있지만 누구보다 또 악착같이 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또 있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8천만 원에 네.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유주택자 네.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유주택자인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어요? 네, 대출은 4,600 받았는데 더 높게 받을 조건이 있었는데 순간 명확하지 않게 법무비를 얘기하는 바람에 살짝 돌았어요. 그래서 그래 니한테 안 받는다고 4,600에 갔네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대출 알아보다 보면 네. 약간은 우리가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바쁜 분들은 연락을 바로바로 또 안 주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법무사분들도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네, 맞아요. 분명히 있으니까 약간은 마음이 상하는 경우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내가 급한 사람이니까 돈 빌려줄 사람한테 약간은 낮은 자세로 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또 그래 안 해줘 뭐 내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예 또 안 해. 그게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제가 정말 네. 후회하는 게 어떤 경우든 대출을 많이 해주면 법무사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내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야지. 아주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라고 단어를 써주시긴 했는데 후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지금도 입찰을 계속 하고 있으신 거고 이거 두 채에서 끝날 게 아니시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은 우리는 항상 만날 건데 네. 그때는 내가 저번에 약간
약간 자존심을 네. 좀 부리다가 길게 봤을 때는 불편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라는 걸 배우면 되지 않을까. 제가 큰 논임벌이시지만 주제 넘는 얘기를 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서 배우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결정한 걸로 수익률이 거의 한 계산해보니까 10%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또 숫자에 빠르신 분이다 보니까 아차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대출 비율이 그러면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65%? 낙찰가 대비 65%의 대출을 4,600 받은 건데 또 우리는 여기서 위안거리를 찾아야 될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자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또 적게 나가면 수익률에서는 불리할지 몰라도 수익금에서는 또 네. 유리하게 취해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건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의 장점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네. 여기에 좀 투자금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음 물건 하는데 큰 제약이 따라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80% 이상 대출을 받는 게 항상 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네. 내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 기분이 좀 상하네? 그러면 안 하는 것도 나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아요. 1, 2천밖에 투자금이 없는 사람은 배짱을 또 못 부리잖아요.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조건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거고? 네, 이자만 내는데 이자 몇 번 낸 거죠? 2번 냈어요. 17만 7천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20만 원 돈도 안 되네? 네.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한 50만 원 돈 갖고 오겠네?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선생님 매출의 한 200분의 1도 안 되지만 아, 선생님 삶에는 분명히 선생님 약국 운영하시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힘은 되지 않을까? 내가 안 움직이고. 그럼요. 네.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이제 수리만 하면 분명히 느낄 거예요. 연락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 거예요. 서로 갖고 가겠다고 연락이 올 집이니까 선생님이 이 집의 대출 비율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진짜 좋은 낙찰가에 좋은 비율로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2개 네. 받고 있지 받아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저도요. 푼 월세는 100만 원 정도 갖고 갈 집이 되지 않을까. 2개 해서. 2개 합치면은 그거 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반올림해서 네.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요.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는 세입자분이 한 3, 4년 정도 거주하셨던데 5천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손해를 보시는 분이 네. 계셨어요. 원래는 전혀 못 받는 후순인데 소액 임차인이라서 네. 2,200은 받아가고 2,800은 못 받아갔어요. 일부분 배당은 있지만 절반 이상을 손해 보니까 혹시 부딪힘은 좀 없었어요? 욕도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욕 들었잖아요. 이게 아들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아빠가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말고 자기랑 통해서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선생님은 그럼 세입자의 아버님하고 명도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가 두 사람께 다 있더라고요. 배당 신청한 거예요? 네, 신청서에. 제가 지금 이거를 낙찰받고 일주일 안 돼서 연락을 했어요. 얘기는 편하게 그냥 부드럽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사를 나가주시면 좋고 이런 얘기는 했고 이사비 얘기는 그때 따로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잔금 내고 난 다음에는 연락을 계속 문자를 했는데 답이 안 와요. 이사 일정을 결정이 안 돼서. 제가 순서대로 여쭤보면 낙찰 받고 선생님은 여기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쵸. 하고 2번인가 하고 메모지 붙여놨더니 연락처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연락처를 법원에 가서 알았네요. 배당 신청서가 있는 있어서 아빠 연락처랑 아들 연락처 2개를 받았는데 이제 문자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은 아빠한테 네, 그 전화번호가 아빠 전화번호인지 아들 전화번호 좀 헷갈린 상태에서 먼저 전화한 데가 아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못 나간다고.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진짜일 것 같기도 한 게 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가 낸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그걸 다 받나요?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다 못 받고 일부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혼자 보통 세입자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 모른 척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날 거잖아요. 굳이 그 세입자한테 너 다 받아 못 받아를 얘기하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 맞지만 일부분 거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가 알아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불편한 얘기를 굳이 야 너 절반 이상 날려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내 입으로 인지시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짧은 그럴 수 생각이긴 있겠어요. 한데 그거는 법원에 알아보든 아니면 변호사를 따로 알아보든
알아보든 내가 알기론 그 돈을 받으려면 내 명부 확인서 있어야 돼, 너 협조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선생님도 말할 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 보니까 제가 이분한테 낙찰 받으려고 올 때쯤 보니까 가스밸브가 잠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 수 있다고 수업 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관리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관리비가 250만 원 가까이 밀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관리비 정산 다 하고 이사한 거 확인하면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리면 그걸로 배당 받으실 수 있어요까지는 구두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잔금을 다 치를 때까지 낙찰받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주더라고요. 여기는 이사 가는 게 정해지면 연락을 주세요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제가 잔금 낸 날부터는 제 이자가 나가게 되니까 중간에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보냈는데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사는 거 맞냐? 사는데 어떻게 우편물을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있나 했더니 자기네 뭐 낮에 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빨리 뭔가 이사 날짜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못 가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뭐 몇 달을 더 주세요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연락이 안 오면 전화로 해봤으면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내 문자에 답이 없나라고만 생각하고 거의 배당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데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착신이 안 되게 나오네요. 저번에 받았을 때 있던 그 전화번호에 아들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 받은 분이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전화번호 쓴 지가 3, 4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빠 연락 안 돼? 아들 전화번호 가짜야? 제 기준에는 그랬던 거죠. 순간 이게 뭔 상황이지?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배당 받으러도 가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지 해서 다시 법원에 갔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 2개 받은 거 하나는 연락이 안 되고 하나는 아니라는데 다른 전화번호 있는지 다시 보자고 해서 봤더니 전화번호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로 문자를 했더니 아들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핸드폰이 바뀌었는데 그 전화번호 지금 안 쓴다는 거예요. 아들 전화번호 적혀있던 것도 옛날에 쓰던 거고 왜 아빠가 연락할 거예요 했는데도 또 연락이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럼 여기에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본인들 말로 살고 있대요 계속. 근데 업체에서는 지금 관리비 안 낸 지도 오래됐는데 전기 사용량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는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뺐는데 일부만 남겨놓고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날 이삿짐 뺄 때 보니까 짐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들은 계속 살고 있고 아들 말로는 아침 저녁에 빨리 잠만 자고 나가니까 낮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답장을 안 하고 연락이 안 됐던 거는 해결이 됐나 봐요? 네, 계속 배당 기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초조해지잖아요. 순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제가 왜 잔금 낼 때 인도명령 신청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채무자인 집은 제가 잔금 치른 날 바로 결정이 나서 그 주에 인도명령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은 날 신청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서류가. 그래서 법무사한테 전화했더니 채무자는 바로 됐는데 임차인은 배당 기일이 지나야만 그거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왔어요 저한테. 그거 찍어서 보내면서 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 내가 강제 신청하겠다고 강제명령.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빠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빨리 이사를 안 하냐 했더니 뭐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나가고 관리비 정산하고 이사 나가야지 서류 주겠다니까 자기네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니까 먼저 배당금을 받게 해주면 그 돈으로 자기네가 정리를 하겠다 해서 이거는 사고가 여러 번 났던 건이라서 그 순서는 못 지켜준다고. 선생님도 여러 번 한 것처럼 대응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처음 낙찰 받았지만. 근데 들켰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회사 직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 얘기를 잘하더니 알았대요. 언제까지 그럼 자기네가 이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사 비용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럼 이사 비용을 얼마 줄 거냐요. 그때 제가 제 3자 합법을 못하고 당황스럽죠. 아니 지금 잔금을 내기 전에 이사를 가셨다면 충분히 그렇죠. 이사 비용 챙겨줄 수도 있는데 낙찰을 받고 배당 기일이 지나고도 한 달 더 이자를 낸 상태에서 2달 가까이를 사셨는데 그렇게 무료로 살고 또 이자비를 달라 그러면 되냐? 그럼 못 주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직접 본인이 된 거죠. 당사자가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이사 비용 안 주면 이사 못 간대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놓아뒀어요. 그리고 제가 왜 작가님한테 전화했잖아. 상황이 이래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100만 원 준다 하지 말고 적은 금액 부르고 올라가서 100만 원에 맞추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원래 이래서 이사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닌데 일부밖에 보증금도 못 받아가시고 하니까 이사비 일부는 그러면 드리겠다고. 얼마 줄 거냐요. 그래서 6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 고민 많이 했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18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전화를 확 끊는 거예요. 전화가 안 와요. 한참 있다간가 전화가 와갖고 그날 이제 술을 좀 먹고 통화를 했나 봐요. 그 아빠가 네, 술도 먹은 상태에서 내 보증금도 다 못 받아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욕이 나왔다. 그러면 이사비를 얼마를 원하시냐고. 그래도 1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요? 선생님은 100만 원은 100만 원. 생각이 원래 네. 있었으니까. 네. 제가 제 개인 돈으로라도 40만 맞춰갖고 제가 그날 100만 원 갖고 갈게요. 약속 꼭 지키세요. 그리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맞아요. 뭐 선생님도 이번에 느꼈겠지만 그때 통화할 때 아이 그럼 100만 원 정도 드릴게 했으면 150에 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또 네.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날 어떻게 풀지 했는데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날 바로 그냥 집에 가서 네. 집 앞에 도착해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세상을 얻은 기분인 거죠. 맞아요. 그때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그렇게 이사비는 100만 원 잘 네. 지급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게 관리비가 근데 꽤 네. 밀려 있었는데 250? 네. 그거는 그럼 잘 정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관리비 정산된 거 확인하고 서류 드리겠다고 네. 그랬더니 그 배당금 얘기를 해서 그때 아 그러면 그렇게 돈이 없으시면은 그날 빨리 이사하시고 제가 서류 드리면 그날 바로 배당금 받으시면 되잖아요 했더니 그렇죠. 그날 바로 배당금을 줘요 이러는 아.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아, 그렇죠. 제 말 못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몰라가지고 사실은 다행히 그날 바로 준다고 그러셔서 바로 줘요, 바로. 그래서 그날 12시까지 꼭 도착해달래요 자기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사 잘 못하던데 다들이요. 일찍 가봤자 그렇죠.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랬더니 그날 당일날 전화 와서 자기네 11시까지 이사짐 다 뺀다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11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네. 업체에 전화해서 다 받았다는 확인서 사진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줬죠. 관리비도 잘 정산한 거고 네. 관리비 연체된 게 250 정도 돼 있으면 만약에 제가 점유다고 세입자다라고 하면 뭐 이사를 받아도 그대로 본인은 또 나가는 돈이니까 의견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 명도에서 좋은 분 만나신 거라고 생각이 좋은 들어요. 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낙찰자한테 반감조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 입장이라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피해본 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 낙찰자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확히 분리를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사한 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돈을 다 못 받고 가시는데 앞으로 가시는 데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서로 좋은 말 하고 맞아요. 살면서 뭐 불편한 거 없었냐 물어보고 맞아요. 그 정도. 그랬어요. 나중에 여기 점유했던 분한테 또 물어볼 일들이 종종 있을 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도 더 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사비 합의를 하고 나니까 그 이삿짐 센터하고 계약한 서류도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며칠날 계약서. 근데 보니까 이사 비용이 100만 원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싼 데 찾아야 1톤 트럭으로 해야지 뭐 100만 원 이하가 아닐까 싶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이사 협상까지 원만하게 잘 됐어요. 된 편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잔금 치르고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그럼 낙찰받고 한 2달, 3달? 네, 2달 조금 넘었으니까. 2달 좀 넘는 네. 기간에 이렇게 튼튼한 집을 인도받은 거는 네. 선방하셨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스님. 요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쭉 생긴다면 백채도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백채 그 이상 하실 분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네. 너무 급하지 않게 저도 저를 좀 이렇게 가셨으면 누르고 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연봉에 있어서는 상위 한 1% 이상 되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직군에 계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득도 낮은 편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 약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약국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선생님하고 너무나도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 인천까지 또 와가지고 이 빌라를 월세로 늘려가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그 약사를 하신 지는 좀 늦은 나이에 하셨다고 네. 제가 들어가지고 좀 늦게 약대 편입해서 한 40 정도에 41인가에 졸업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주부로 계속 까지도 계셨던 거예요? 논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래요? 예. 일을 계속 하셨던 네. 거예요? 그냥 회사?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남편 동대문 시장에 매장 오픈하면 제가 거기 앉아 있고 이렇게 보조 역할을 좀 예. 하셨구나. 또 남편께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다고 제가 네. 언뜻 들어서 둘째를 놓고 집에서 1년 쉰 거 말고는 정말 저 태어나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았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시켰냐고요. 진짜. 선생님 남편분 사업하는 걸 좀 보조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그럼 약대 편입은 어떻게 갑자기 좀 하시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이거 쉬운 공부가 아니잖아요. 시도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제가 요즘에 이 불타는 트롯맨에 네? 손태진이 후배들의 아름다운 등 떠밀림에 밀려서 대표로 노래한다 이런 멘트를 하던데 저도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다 잘하실 것 아니에요. 같은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남편이 듣기로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열심히 했다 소리를 듣고 도대체 살림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 무엇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공부를 좀 했다니까 편입 시험 봐가지고 선생님을 해보는 게 어때? 제가 교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근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교대를 못 갔어요. 시험 본 수능 본 걸로 가지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2년 정도만 마치고 편입할 수 있는 자격만 맞춰둔 거죠. 일반 편입하면 대학 2년은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을 다시 봤어요? 제가 결혼한 그 해에 임신 5개월 때 수능을 봤어요. 야, 진짜 지독한 분이네요, 선생님. 근데 그 임신한 몸으로 그 네, 이거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자다가 시험 보러 간 상황이죠. 그래서 성적이 원할 만큼 안 나와서 처음에 좋은 학교로 가려는 전략이 아니고 편입 전략을 한 거네. 원래는 그때 수능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네. 안 나와서 원하는 데를 못 갔으니까 네. 그럼 일단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서 2년을 맞춰놓고 그때 네네. 왜냐면 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남편 사업하는 거 도와주다가 제 공부의 시작은 다 남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라.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좋지 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제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년은 맞춰놓고 삼수했어요. 약대 편입은. 그러니까 첫 해는 학원 다녔는데 떨어졌고 둘째 때는 도서관 다니면서 1년 했는데 그냥 예비로만 계속 붙고 3년째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걔 학교에 데려다주고 남편한테는 독서 싫어서 공부한다고 얘기했으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편입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니야 그래도 시험을 한번 더 봐볼까 하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공부가 잘 된 적이 없었어요. 딱 일주일. 근데 그때는 붙는 거예요. 그게 나이대가 한 30대. 그때가 한 37, 8 됐죠. 40 초반에 약대 졸업하고 약사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대 시험 본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좀 불안정하잖아요. 선생님 남편분이 그래서 계속 사업하셨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뭔 보험을? 아니 남편께서? 약대 같은 데 들어가서 약국하면은 나중에 혹시 뭔 일이 있으면 했더니 그거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시네요. 그게 주변 사람들도 남편이 또 그렇게 하란다고 또 하냐? 이러는데 나는 그냥 돈 안 벌고 집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그 돈에 애들 보는 걸 다 남편이 서포트를 한 거죠. 그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럼요. 그런 지원이 또 있으니까 온전히 그 그쵸. 공부에 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약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안정된 상태가 됐는데 뭐 수입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수입이라는 게 남편분 제 거. 선생님. 네, 남편 건 저 모르겠고 이제 각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약국도 전에랑 다르게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는지 주변의 병원들이 어떤지에 따라 사실 되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내가 과연 노동 강도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치면 거의 8시에 나와서 집에 8시 반 정도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러면 보통 직장인보다 조금 더 일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혹시 약이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머리로 신경을 바짝 쓰고 있죠.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 강도도 만만치는 않은 거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어디 안 좋아서 약을 사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처방전 받은 거 약사분들 뭐 사람을 상대하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약대를 졸업하고 쭉 약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다른 일을 많이 하다가 약사를 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누가 뭐 밴드를 사러 왔어요. 그럼 밴드 주면 되죠. 그렇게 왜 생각해요. 다쳤어요? 왜 이런 거죠. 뭐 하다가 그랬어요. 이거 누가 배웠어요. 배워오면 그냥 화상연고 달라면 주면 되는데 맞네요. 어쩌다 그랬어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나름 정감 있는 사람 냄새 나는 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들긴 하네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사람하고 말하는 거랑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 제가 약국을 하면서 어느 쪽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몰랐던 내 자신을 알게 그쵸. 된다는 생각도 저는 드네요. 남편이 약대를 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 하루 종일 처박혀갖고 그 약국에 왜 내가 있어야 돼? 난 싫다고 이랬는데 다음에 잘 되면은 거기 근무 약서 있고 다니면 그냥 외출도 하고 이러면 되잖아 이랬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됐는데
생각보다 약국을 하니까 이게 나한테 좀 잘 맞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 약국 하는 일이 재밌어요. 근데 그거와 별도로 이제 나이가 몇 해만 더 있으면 이제 60이잖아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경매를. 그게 딱 경매인지는 몰라도 아이들 앞날이 좀 궁금해서 어디 사주를 보러 갔네요. 근데 거기 사주를 보는 사람이 애들 걸 보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제 사주를 봤더니 60까지 일하면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60까지만 일하면 돼요? 상황이?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한 일이 내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면 60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기는 어려운데 그래 그럼 내가 60까지 일하면 된다고? 그럼 내가 60까지 일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주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그럼 해야겠구나. 내가 뭔가 좀 액션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60에 그만둬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어 하고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 강의 듣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업은 듣죠. 하는 일이 공부였으니까 공부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었는데 그 기억이 또 나요. 선생님 계산하실 때는 선생님 나이 때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번 계산 좀 해봐요 했는데 제일 빨리 하셨던 게 그래요? 네,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내가 입찰을 하러 갈 수 있을까? 내가 임장이란 걸 진짜 가볼 수 있을까? 수업은 들었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한번 끌고 가주면 할 것 같은데 이 상태는 도저히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 개인 지도 같은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작가님 영상도 계속 나왔고 그래? 이거 제일 걱정이 낙찰을 받았다고 쳐. 이런 수리는 어떻게 할 거야? 막연하고 무서웠거든요. 사실 그 일이. 무섭죠. 처음에 하면. 근데 영상을 막 보다 보니까 저기 가서 수업을 받으면 뭐가 돼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게 됐고 수업을 받는 동안에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전혀 쫄리지 않고 입찰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낙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발을 내디디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좋았던 게 전에는 경매라고 쳐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월세, 빌라라고 딱 폭을 좁게 해서 잡아주니까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을 수도 있는. 너무 막연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월세 투자를 계속 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바뀔지는 사람일이 장담은 못 하는데 적어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발을 띄워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강의만 듣고 계속 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다 해놓으신 거라고 굉장히 행동력이 꽤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서 자꾸 너무 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많을걸요? 그럼요. 깊숙한 곳에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투나 단어 쓰시는 거 그냥 제가 그리고 성격도 어느 정도 제가 파악한 부분에서는 무던한 편이라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이 묻어나죠. 근데 겉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하긴 한 것 같아요. 어쩌면 내 깊숙한 곳에 약간은 소극적이고 어쩌면 겁이 많은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무던한 편으로 감추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힘들었던 게 사이즈가 큰 강의하는데 수업에 참여해서 거기서 못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 많은 수강생이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 데서는 내가 뭘 할 자신 없이 계속 보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런 게 눈팅만 해요, 대부분. 특히 뭐 쓰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몇 명이 있는 카톡에서도 저만 답장이 잘 없어요.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남한테 도움 달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손해보지 뭐 내가 뭐 구차하게 거기에 또 부탁을 해 뭐 이런 쪽. 근데 저도 되게 선생님하고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도 그거 뭐 좀 더 달라고 하기보단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라는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약국에서 약 계산할 때도 약값을 잘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막 바쁘면 그러면 그게 얼마든 간에 꼭 사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고 됐어 그냥 그 안 벌었다 치지 뭐 이러고 넘어가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제 성격이 좀 그리고 손님이 뭘 왔는데 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살 거 샀는데 내가 이 사람이 이거 먹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싶으면 권해서 사라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먹던 거 하나 줘요. 그 사람 먹어봐요. 그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이거 내가 먹던 건데 드셔보세요 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느껴서 이거 구매하려면 얼마예요 했는데 그게 싼 약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머리를 굴려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성향인가? 저도 가끔 제가 저한테 놀랄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분간해서
온다기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저는 선생님 보고 저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선생님한테 또 배울 수 있는 점을 항상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네, 그러신 사람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선생님은 제가 느꼈을 때는 삶이 수월하고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옛날에 저였으면 경중을 항상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음. 이걸로 하면 득이 크고 그걸 따져서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뭔가 항상 마음이 불편했던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요새는 그 득실을 안 따질 수는 없겠지만 좀 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음이 편해라고 하면 그쪽으로 조금씩 맞아요.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과거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조금 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돌아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게 득실을 따진다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게 나한테 결국에 또 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손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맞아요. 편한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단적으로 봤을 때는 짧은 시야에선 손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항상 멀리 내다보려고 길게 내다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길게 보면 그게 또 득이 또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선생님한테 또 제가 많이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셨는데 옛날에 왜 운동회 같은 거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운동회 가면 그 주관하는 식당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럼 100인분 식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어. 받으면 100인분을 손님이 와서 다 줬어요. 그리고 100인분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아니 100인분을 그럼 많이 하는 거네? 그쵸. 100인분을 주문을 받았으면 딱 맞춰서 어. 100인분을 하지. 어떻게 100인분을 다 주고 또 100인분이 남어? 어. 아니 뭔 장사를 오면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걸 막 주변 사람한테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항상 얘기한 게 내가 다음에 니네 집에 가면은 밥 세 사람이면 딱 세 공기만 하잖아. 내가 굶어 죽어서 네 집에 못 갈 것 같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는 게 그런 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약간 더 인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이건 뭐 선생님이 실수하셨다고 하긴 했는데 커피도 선생님이 사다 주시면서 둘밖에 없는데 세 잔을 들고 와서 왜 세 잔을 들고 오시나 했는데 잘못 주문을 하셨다고 하시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따뜻한 거 아니고 차가운 걸 먹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한 건 아닌가까지도 제가 전혀 그 생각은 아니셨을 했어요? 거라고 생각하지만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여유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보다 보면 저분이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요? 네. 어. 그 독서의 양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참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는 사람인가 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은데 아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워요. 최근에 또 하나의 알게 된 게 있어요. 선생님도 남은 삶에 적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제가 드는 부분을 이 얘기를 꼭 영상에서 이야기했구나 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에서 한 1년 전부터 조금씩 또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날씬하시잖아. 이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건강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200살까지 살려고 이런 부분이 저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왕이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영상도 오래 찍고 싶고 제가 하는 일도 오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고 했을 때 대할 때랑 보통 컨디션보다 이상일 때 대할 때랑 내용의 질 자체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다르죠. 이렇게 좀 완전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 이거 뭐 오래 못 앉아있으면 뭔가 툭툭 끊기잖아요. 그러면 기본 이상은 하려면 어떻게 내가 몸 관리를 해야겠구나 때문에 저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기본적인 성향이 운동을 또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먹는 거를 좀 바꿔보면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먹는 걸 바꾼 것 같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요가를 한 지 이제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저 요가라는 운동이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아요. 막 격하게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세를 취하고 그런 부분을 또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가가 어떤 부분이 좋은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항상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돈, 투자, 일 뭐든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균형을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가가 저는 삶에서 도움되는 게 몸에서 도움되는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몸이 꾸부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가에서 동작들은 보통 내가 일상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의 동작에 반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허리도 쭉 펴고 가슴도 올리고 뒤로 제끼고 다리도 막 찢고 이런 부분들을 힘을 쓰다 보니까 내 육체의 중간점을 취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끔 몸을 도와주는 것 같아서 저는 요가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몸 자세에 대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항상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고 있더라고요. 코어 근육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짝다리가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나 자신을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걸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요새는 항상 균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몸이 서 있을 때 이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기대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지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알아채야지 내가 바꿀 수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 저도 같아요. 그래요. 똑바로 이렇게 앉게 돼. 저는 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나 자신을 자꾸 생각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자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도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셨다고 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알아채는 거는 쉬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야지 이 부분이 나한테 이랬네 그러면 내가 이걸 좀 바꿔봐도 좋겠구나는 멈춰야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달려오셨다고 하셨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남편분도 사업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도 대한민국에서 낮지 않은 소득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는 거 하셔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도 없고 선생님도 제가 어느 정도 알기로는 재산도 꽤 모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거 쓰면서 소득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되는데 내가 한 60대 이후에는 사주를 보니까 뭔가 일을 안 해도 여유 있게 살아간다라는 팔자야.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러면 운명을 거기에 껴맞춰서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겠구나를 생각하시는 게 너무 웃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해서 정말 60에 딱 그만둬도 되게 만들어놔야겠어 이 생각을. 그러니까요. 역시 선생님도 남다른 분이구나, 깨어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저는 한 20살 중반에 교대를 한 학기밖에 안 하고 휴학했다가 자퇴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게 공립대학이라서 제가 만약 1학년 2학기 때 다시 재입학을 하고 싶다. 그럼 그때 그 결혼 인원이 한 명이 있어야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취직을 했는데 제 나름의 그 돈벌이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난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공장에 취직해서.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데 낮잠을 자다가 딱 깨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압박감에 좀 시달렸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결과가 이루어진 건 없었는데 계속 내가 나를 좀 뽑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너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저번에 남편 그 모임이 있는데 네 집이 같이 하는 거기서 남편이 갑자기 남편이 경매하는 걸 싫어해요. 왜 하냐? 그냥 지금 하는 거나 열심히 해.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 자꾸 한다는데 좀 말려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남편 친구들도 그 지금 전세 사기 경매 왜 그걸 사실 선입관이 있는 그 시장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충분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수업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제가요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그때 비교는 좀 적절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삶이 지루한데 새로 혹시 애인이 생기면 막 활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딱 그런 기분이거든요 지금. 근데 나 공감이 좀 돼요. 그리고 제가 게을러서 어디 바깥에 외출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요일에 가만히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지금 주중에 하루를 빼서 임장 갈 걸
미추홀보다 네. 그럼 한 6군데를 다 그렇죠. 잡아서 임장을 가고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나 혼자 네. 또 임장을 가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바깥에 안 나가고 게을렀는데 이 일을 하면서 혼자 막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나. 경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든 안 받든 아니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재밌어요. 활력이 좀 생긴다 그럴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네. 생각도 되게 좋아요.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되게 네.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도 어느 정도 안정은 없겠지만 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품질의 차이는 없지만 구독자도 조금씩 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집이 많아졌잖아요.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재미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이유들이 별로 없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딴 눈을 파나 봐요.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뭔가 다른 뭐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제가 입찰을 꾸준히 하는 정확한 이유가 이거 내가 한 채 더 받아서 월세 50만 원, 100만 원 늘려야지 이게 없지는 않죠. 그것도 분명히 큰 동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요거 하나 해서 이제 내가 쓴다기보다 우리 부모님도 이제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생활비 더 드리거나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베푼다는 표현도 주제 넘는 것 같고 밥이라도 함께 내가 더 살 수 있는 명분도 하나 잡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 어쨌든 경매 안에서는 제가 선생님보다 조금 더 네.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경매를 또 내가 알려주는 입장에 네. 있다 보니까 까다로운 물건, 위험해 보이는 물건, 어려워 보이는 물건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스릴이 좀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그거를 내가 낙찰받고 그 위험해 보인다는 거는 낙찰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는 안전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로 요새는 좀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입찰할 때. 근데 그런 물건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유찰이 또 많이 되는 것 같고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희열감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싸게 샀으니까. 가격적인 면도 그런데 물건 안에서 남들이 못 본 걸 내가 또 찾아냈네라는 그 즐거움이 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막 가끔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10년 전에만 이걸 알았으면 근데 조금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딸한테 나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면 원금 상한에 35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35년이면 내가 몇 살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만 좀 젊지.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딘가. 그렇죠. 10년이 늦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재밌어요. 맞아요. 우리가 경매를 또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주업을 하는데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 선생님 약국을 운영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삶을 사는데도 분명히 도움되는 게 저는 이 경매니까 저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 때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이제 혼자 생각해 나 이러다가 죽으면 후회하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딸하고 할 때도 있고 여동생하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나? 잘 안 가서 모를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쇼핑하는 거 좋은 비싼 옷 사는 걸 내가 좋아하나? 그것도 아니야. 특별히 뭘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하느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큰 즐거움을 못 느끼고 이거는 재밌으니까 결국 내가 좋아서 하는 거네? 뭐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차에서 가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나 왜 이러고 다니지? 이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결국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맞네. 저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 보면은 게을러지고 삶이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아까 표현한 거로 빌려서 얘기를 하면 주말에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으면 그것도 충분한 휴식이 되는 것도 맞는데 약간 허무함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지금 제 삶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꾸 움직이게끔 열어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것도 제 나이대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데 딱 주말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5일 동안은 되게 무료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계획하고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틀을 구상을 할 때 교육생분들하고 같이 뭐 낙찰받은 거 집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영상도 안 찍었었는데 간 김에 또 영상 대화까지 나누면 유튜브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내 안에선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 좀 같이 봐달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걸 또 된다 안 된다를 내가 말하기가 처음에 시작한 거고 같이 간다고 얘기를 열어놨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되게 난감한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빈도수를 맞추려고 일주일에 한두 건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한없이 게을러지다가도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수업을 하는데 주중에도 엄청 스케줄이 빡셀 것 같은데 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빈도수를 좀 줄일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조절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교육생분들 집을 많이 가게 되면 진정성에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괜히 이거를 일같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심성의껏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일 힘든 게 육체적으로 바쁜 건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와서 자기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 뭔가를 커트할 수 있는 빌미가 그렇죠. 생기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데 그 사람이 끝없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날은 막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느 순간 정말 입에서 확 나올 것 같은 그럴 이제 수 있죠.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내 컨디션이 좋으면 충분히 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랬어요 맞아요, 이랬는데 맞아요. 내 몸이 피곤하면 다 싫거든요 사실. 요 며칠 전에 정말 그랬어요. 저 사람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 몸을 내 스스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미안할지라도 당장 내일은 어렵고 다음 주로 좀 미룬다, 스케줄 조정하는 것만 뭐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 안에서는 균형이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힘쓰는 게 그거 같아요. 자꾸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다 보니까 딱 이뤄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거 카톡을 막 물어봤잖아요. 그걸 보내면서 도대체 나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쓸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빡셀 것 같은데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일정하게 시간대와 상관없이 계속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길지는 않거든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 밤 늦게까지 계속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3-4시간씩 모아서 한 번씩 다루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절하는 게. 선생님은 특히나 항상 밤에 통화하자고 하잖아요. 네. 선생님만. 근데 그거를 낮 시간대로 양해를 구하고 옮기거나. 약국은 근데 꼭 한가하다가 아니, 전화하는 사람이 와요. 그건 뭐 진짜.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네. 당연히 평일 업무 시간대 그것도 제 욕심이죠. 똑같이 회사원들처럼 살고 싶은 저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게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시간대로 몰거나 아니면 조절하는 건 뭐 그렇게 막 신뢰스러운 일도 아니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들이 많아서 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힘든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제가 하는 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욕심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수양을 많이 해요. 괜히 별거 아닌 거 카톡 하나에 예민해질 때도 있으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는 바로 답장하기보단 내일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응을 하려고 맞아요. 노력을 내 하는 컨디션이 거예요. 좋아야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사람을 짐 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람을 항상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안 만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만나봐야 만나고 싶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이 촬영도 너무 많이 하면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멀리하고. 지난달은 거의 한 달 동안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러면 또 영상 같이 한번 찍자는 그 부분이 설레이죠. 그게 균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낙찰받은 물건, 집 사연, 그리고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느꼈던 선생님의 삶의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요. 영상 찍을 때는 제대로 나오겠나 이런 생각 들어도 편집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 그걸 막 몇 시간 하세요? 편집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편집에 시간 더 많이 걸리죠, 사실. 그러게요.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를 사람을 근데 그러기가 싫은 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사람이 편한 것만 찾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굉장히 브레인이잖아. 배운 사람이고. 그럼 내가 약간은 고차원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부분은. 그래야지 머리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도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는 균형이 또 맞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영상 편집 완전 노가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써야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그것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질을 올리려고 하기보다 지금 정도만 하려고 이걸 차라리 오랫동안 하자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